새의 노랫소리와 나무 이파리들의 속삭임 소리가 그의 가슴을 열어 그는 축복에 젖어 춤추고 노래했다. 작은 마을에서는 사람들끼리 잘 알기 마련이다. 친뚜와 부하바니가 처음 무수리로 왔을 때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지만 차츰 사람들과 친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친뚜가 훌륭한 시인인 것을 알고는 그를 방문하기 시작했다. 그 마을에 라비 상카라는 이름의 젊은 소설가 한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평소에 친투의 시를 무척 좋아해서 그의 시집을 여러 권 읽은 터였다. 친투가 그 마을로 이사를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당장에 친투를 방문했다. 친투와 라비 상카는 좋은 친구가 되었다. 둘 다 글 쓰는 스타일이 비슷했던 것이다. 라비 상카는 날마다 친투의 집을 방문해서 여러 시간씩 머물렀다. 친투는 자기의 시를 사랑하는 친구를 만나게 되어 무척 행복했다. 라비 상카는 그의 시를 사랑했을 뿐 아니라 부하바니까지 사랑했다. 그녀가 무척 아름답다는 것을 두 눈으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라비 상카는 그녀에게 반했다. 여성은 언제나 남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알아주기를 원한다. 친투는 장님이었기 때문에 단지 추상적으로만 그녀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을 뿐이었다. 그래서 부하바니는 친투의 사랑 속에는 뭔가 빠진 것 같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래서 혼자 이렇게 중얼거렸다. 그는 나를 볼 수 없다. 그러니 어떻게 나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겠는가? 그가 어떻게 나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겠는가? 그는 시인이며 그의 마음속에서 나는 한편의 시일 뿐이다. 그는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가에 대해 그저 시나 지을 뿐이다. 그는 실제로 나의 아름다움을 느끼지도 못한다. 그녀는 차츰 미남인 젊은 청년 라비상카에 이끌리기 시작했다. 라비상카는 친투의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을 이용하기 시작했다. 그와 부하바니는 함께 앉아 젊음을 즐겼다. 어느 날 부하바니는 라비상카와 잠시 산책을 나갔다. 라비상카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며 부하바니에게 함께 살자고 제의했다. 그 무렵 부하바니도 라비상카와 깊은 사랑에 빠져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안못 보는 친뚜를 암흑 속에 버려둔 채 달아나기가 두려웠다. 그녀가 말했다. 두려워요, 라비상카. 그가 살아있는 한 그를 버릴 수는 없어요. 이야기에 몰두하느라고 라비상카는 길에 있는 검은 코브라뱀을 밟고 말았다. 순간 그는 비명을 지르며 펄쩍 뛰었다.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죽은 뱀이었다. 그는 부하바니의 귀에 대고 뭔가를 속삭인 다음 막대기로 뱀을 감아들고서 집으로 돌아왔다. 집으로 돌아온 부하바니는 아주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했다. 여보, 늦어서 미안해요. 생선을 몇 마리 사왔어요. 며칠 동안 당신은 생선을 먹지 못했잖아요. 제가 요리해드릴게요. 그녀는 뱀을 토막내어 냄비 안에 넣은 다음 친투의 방으로 가서 말했다. 여보, 1시간만 여동생 집에 가 있다가 올게요. 라비상카가 바래다 주기로 했어요. 생선을 화덕 위에 얹어 놓았으니 15분 뒤에 물을 한 컵 넣으세요. 그런 다음 10분쯤 있다가 드시면 돼요. 저를 기다리지 마세요. 여동생 집에서 놀다가 올 테니. 친뚜가 말했다. 그렇게 할 테니까 걱정 마. 여동생 집에서 맘껏 놀다 오라고. 부하바니는 친뚜가 눈치채지 못하게 그동안 적어놓은 시 원고를 챙겼다. 모든 시 원고를 가지고 그와 라비상카는 그곳을 떠났다. 15분 뒤 친뚜가 냄비 뚜껑을 여는 순간 뜨거운 김이 그의 눈으로 확 솟구쳐 올라왔다. 그는 얼른 물 한 컵을 쏟아부은 다음 뚜껑을 닫았다. 뚜껑을 덮었다. 두 눈이 뜨거워 얼른 눈을 비비며 찬물로 씻었지만 효과가 없었다. 눈에 불이 붙은 것 같았다. 그러나 그는 배가 무척 고팠고 또 생선을 먹어본 지가 하도 오래되었기 때문에 어서 먹고 싶었다. 아직도 눈이 불타는 듯 했지만 그는 다시 부엌으로 가 생선이 익었나 알아보려고 냄비 뚜껑을 열었다. 다시 뜨거운 김이 눈으로 확 솟구쳐 오르자 그는 그만 정신을 잃었다. 정신을 차려서 보니 생선이 타서 방 안이 연기로 꽉 차 있었다. 그는 화덕에 불을 끈 다음 냄비에 물을 부었다. 또다시 방 안은 연기로 가득 찼다. 친투는 눈에 불이 붙은 것 같은 통증을 참을 길이 없었다. 그래서 그는 방으로 돌아가 침대에 누웠다. 밤새 그는 혼수 상태에서 헤매며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시간이 얼마나 되었는지조차 알지 못했다. 아침에야 그는 정신을 차리고 눈을 비볐다. 손등으로 눈을 비비다가 그는 문득 손이 보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서 방 안을 둘러보니 너무나 놀랍게도 전부 다 보이는 것이었다. 그는 어찌나 기쁜지 소리를 지르며 방 밖으로 달려나갔다. 부하반이 내 눈이 보여 부하반이 세상이 보인다니까? 그러나 아무 대답이 없었다. 아 그렇지. 라비상카와 함께 여동생 집에 간다고 했지? 곧 돌아올 거야. 내 눈이 보인다는 사실을 알면 대단히 기뻐할 거야. 그녀가 오기 전에 남비를 씻고 부엌을 청소해 놓아야지. 그는 부엌으로 갔다. 남비 속에는 타다가만 웬 고기 토막이 남아 있었다. 이게 뭐지? 이게 생선이야? 아니야, 생선이 아닌 것 같아. 그는 부하반이에게 확인을 시키려고 남비를 한 손으로 치워놓은 다음 부엌을 청소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다. 그리고 다시 밤이 되었다. 그래도 부하반이는 돌아오지 않았다. 친투는 밤새 그녀를 기다리다가 아침나절에야 잠이 들었다. 눈을 뜨자 점심때였다. 그는 집 밖으로 나가 소리를 치며 길 쪽으로 달려갔다. 부하반이, 부하반이. 수도승 하나가 길을 걸어가고 있다가 친투가 미친 사람처럼 소리치며 달려오는 것을 보았다. 수도승이 그에게로 다가가 물었다. 무슨 일이오? 친투가 말했다. 내 아내가 나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수도승이 웃으면서 말했다. 내가 젊었을 때 내 아내도 나를 버리고 떠났다네. 고인은 아니었지만 말이야. 아이를 낳다가 죽었거든. 그리고 나서 수도승은 다음과 같은 뜻의 산스크리트 시를 읊었다. 연필과 책과 아내, 이것들은 남의 손에 들어가면 절대 돌아오지 않는다. 젊은이 아무 걱정 말게. 돈을 벌어 새 여자와 결혼하게나. 자네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가? 친투가 말했다. 저는 시인입니다. 이미 시집도 여러 권 출판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부하바니를 원합니다. 다른 여자는 필요 없습니다. 그녀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오랫동안 저는 장님인 채로 그녀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눈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그녀는 저를 떠난 것입니다. 그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수도승이 말했다. 자네의 집으로 가보세. 어쩌면 그녀의 행방을 알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들은 집으로 갔다. 친투가 말했다. 그녀가 나에게 생선을 요리해서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기다리지 말고 혼자 드세요. 여동생 집에 다녀올 테니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수도승은 남비 속을 살펴보고 말했다. 지금 이걸 생선이라고 했는가? 젊은이, 자넨 미쳤군. 이건 독이 있는 뱀이야. 이걸 먹었나? 친투가 말했다. 아니요, 먹지 않았지만 그것을 요리하려고 할 때 뜨거운 김이 두 눈으로 확 솟구쳐 올라왔습니다. 저는 눈이 너무 뜨거워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제 생각엔 도끼가 어린 뜨거운 김이 멀었던 눈을 치료한 것 같습니다. 친투가 그동안 써둔 시 원고를 찾아보았지만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말했다. 아, 모든 것이 가버렸구나. 그러다가 그는 웃기 시작했다. 신은 자비롭기도 하시지. 내 두 눈이 멀었을 때는 아내를 주시더니 아내가 떠나고 나니 두 눈을 주셨구나. 수도승도 웃으면서 말했다. 정말로 신은 자비로우시다네. 내 아내가 죽자 나를 감옥에 가두다니. 감옥에서 풀려나자 거지로 먹고 살게 해주셨다네. 그들은 마주보고 한바탕 웃음을 터뜨렸다. 친투가 말했다. 스님, 저와 함께 사시는 것이 어떠하십니까? 저는 쉽게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쉽게 돈을 벌 수 있으니 스님께서는 음식을 구걸하러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부디 저와 함께 사십시오. 수도승이 말했다. 좋아. 지혜로운 자와 뱀은 어디에도 자신의 둥지를 틀지 않는다네. 남의 둥지를 대신 쓸 뿐이지. 편할 때까지만 자네와 함께 살겠네. 부하바니와 라비상카는 서둘러 그 도시를 떠나 알라하바드로 가서 살기 시작했다. 알라하바드는 지식인과 화가와 음악과 시인들이 많이 모이는 도시였다. 라비상카는 자신의 이름으로 친투의 시를 출판해서 많은 돈을 벌었다. 얼마 동안은 행복하게 살았지만 라비상카는 노름꾼이 되었다. 그는 날마다 노름을 했다.
처음에는 부하바니는 그가 노름을 하는 사실을 모르고 지냈다. 그가 외출할 때마다 그녀는 문인클럽에 가거나 일자리를 구하러 나가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그는 차츰 술까지 마시고 귀가해서 싸움을 벌이기 시작했다. 그는 부하바니가 술을 마시지 말라거나 너무 늦게 귀가했다고 말하면 당장에 싸움을 걸었다. 라비상카는 친투의 시를 팔아 번 돈을 몽땅 잃었다. 그의 소설은 출판할 가치가 없는 것들이었고 그에게는 다른 일을 할 만한 기술도 없었다. 그는 혼자서도 먹고 살 능력이 없는 인간이었는데 부하바니까지 있으니 두 사람을 먹여 살릴 돈을 벌어야만 했다. 그는 거리에서 잠을 자거나 겐지스강의 강둑에서 살기 시작했다. 어쩌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 부하바니의 옷과 장신구를 훔쳐 시장에 내다 팔곤 했다. 부하바니는 아직도 몇 편의 시를 간직하고 있었다. 그것들은 친투가 그녀의 아름다움과 그녀에 대한 감정을 읊은 시들이었다. 그것들은 매우 독특한 시로 시 전편에 평범한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추상적인 이미지들이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그 시들을 출판할 생각이 없었다. 그것들은 그녀가 가장 아끼는 소중한 재산이었던 것이다. 그 시들은 그녀의 사랑이었고 그녀의 인생이었다. 라비상카가 그녀의 옷과 장신구들을 훔쳐가자 그녀는 그 시 원고들도 훔쳐갈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그에게서 도망치기로 결심했다. 바로 그날 밤 잔뜩 술에 취해 집으로 돌아온 라비상카는 그녀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했다. 부하바니가 돈이 없다고 말하자 그는 정신이 돌아 그녀를 마구 때리기 시작했다. 어찌나 무자비하게 때렸던지 그녀는 기절을 하고 말았다. 그녀가 기절하자 라비상카는 그녀가 입고 있는 옷까지 모두 벗겨가지고 떠났다. 의식을 차린 부하바니는 자기가 발가벗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집안에는 요리할 때 입던 낡은 사리뿐이었다. 그녀는 그 낡은 사리로 얼른 몸을 가렸다. 그녀는 그가 다시 돌아오면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마룻바닥에 감추어 놓았던 시 원고를 찾아들고 데라둔으로 가는 기차에 몸을 실었다. 데라둔에는 그녀의 부모가 살고 있었다. 부하바니는 친투가 이제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녀는 친투가 생선을 무척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니 그가 그 독 있는 뱀을 조금만 먹었어도 그 자리에서 죽었을 게 틀림없다고 그녀는 생각했다. 그래서 그녀는 더 이상 친투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는 친투와 함께 살던 무수리로 가서 그 전에 두고 온 옷가지를 찾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자면 우선 몇 푼이라도 여비가 필요했다. 그녀는 맨 처음에 친투의 시집들을 펴낸 출판업자를 찾아가 친투가 죽었으니 그 시집에서 나오는 돈은 그녀가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친투와 수도승은 매우 행복하게 살았다. 수도승은 늙었고 세상에 책임질 일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는 매우 해학적이고 행복한 인물이었다. 친투 역시 아무 걱정이 없었다. 그러나 아직도 그의 마음 밑바닥에는 부하바니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렇지만 그는 스스로 행복해지려고 노력했으며 자신의 고통을 밖으로 나타내지 않았다.